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덴마크의 왕자 햄릿. 덴마크의 전설적인 왕자 햄릿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비평의 대상이며 가장 무대에 자주 오르는 희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은 리어 왕, 맥베스, 오셀로와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속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복수심과 양심 사이에서 방황해야 하는 왕자의 슬픈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훌륭한 희곡 작품을 수많이 썼죠. 그는 작품들에서 다른 어떤 영국 작가들보다 더 폭넓은 인물과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명언처럼 그의 작품은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 그가 최고의 극작가임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구독, 좋아요. 덴마크의 왕비 거트루트는 햄릿 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되었다. 왕비는 남편이 죽은 지 2달이 안 되어 남편의 남동생 클로디어스와 결혼했다. 모두가 이것을 분별 없는 이상한 행동이라고, 무정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더 심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클로디어스는 생김새로 보나 마음 씀씀이로 보나 죽은 왕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모는 천박해 보였고 성격은 비열하고 좀스러웠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가 형수와 결혼하여 무덤에 묻힌 왕의 아들이자 적법한 왕위 계승자인 젊은 햄릿을 따돌리고 덴마크 왕위에 오를 목적으로 몰래 형을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왕비의 이 경솔한 행동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바로 이 젊은 왕자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할 정도로 죽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겼을 뿐 아니라 명예심이 강하고 분별력 있는 처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거트루트의 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무척 가슴 아파했다. 젊은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어머니의 결혼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깊은 우울에 빠져들어 유쾌한 태도를 잃었을 뿐 아니라 몸도 축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좋아하던 책에서도 즐거움을 찾지 못했고 젊은이답게 즐기던 운동도 내팽개쳐 버렸다. 세상 모든 일이 짜증날 뿐이었다. 그에게 세상은 잡초뿐인 정원, 건강한 꽃들은 모두 시들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정원이었다. 그렇다고 당연히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좌에서 물려난다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것도 젊고 고결한 왕자에게는 쓰라린 상처이자 가슴 아픈 모욕이기는 했다. 그러나 왕자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 그의 명랑한 기분을 완전히 앗아간 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평범한 아버지도 아닌데 어머니에게 무척이나 다정하고 부드러운 남편이었는데, 어머니도 늘 남편을 사랑하는 순종적인 아내였고 남편을 향한 애정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남편한테 매달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2달도 안 되어, 아니 햄릿이 느끼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숙부, 그러니까 시동생과 결혼한 것이다. 가까운 친척과 결혼한 셈이니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품위 없이 서둘렀다는 것, 또 왕좌와 침대에서 자신의 동반자로 삼은 남자가
전혀 왕답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더 볼품없는 바로 이 점 때문에 명예로운 젊은 왕자의 마음에 먹구름이 드리워 기분이 울적했던 것이다. 차라리 왕국을 10개 잃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의 어머니 거트루트나 새로 왕이 된 숙부는 그의 기분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햄릿은 계속 새까만 옷을 입고 궁정에 나타났다. 왕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었다. 햄릿은 어디를 가나 그 옷을 입었다. 심지어 어머니가 결혼하는 날에도 그 옷을 입어 어머니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았다. 외려 자신에게는 수치의 날로 여겨 잔치나 축하 자리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햄릿이 몹시 괴로웠던 것은 아버지가 죽은 상황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클로디어스는 아버지가 뱀에게 물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햄릿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클로디어스가 바로 그 뱀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간단히 말해서 클로디어스가 왕좌를 노리고 아버지를 죽였으며 아버지를 문 뱀이 지금 왕좌에 앉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추측이 어디까지 옳을까?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머니는 이 살인에 어디까지 관여했을까? 어머니는 동의를 하거나 알았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햄릿은 늘 이런 의문에 시달려서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기 일쑤였다. 그때 이상한 소문이 햄릿의 귀에 들어왔다. 파수를 서던 병사들이 자정에 궁 앞에 단에서 죽은 왕을 꼭 닮은 유령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2, 3일 밤을 연속으로 보았다고 했다. 게다가 유령은 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죽은 왕이 입던 갑옷을 그대로 입고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햄릿의 절친한 친구 호레이쇼를 포함하여 유령을 본 사람들은 유령이 나타난 시간과 유령의 모습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유령은 시계가 12시를 치면 나타나는데 표정은 창백하고 얼굴은 화가 났다기보다는 슬퍼 보인다고 했다. 턱수염은 생전 그대로여서 섬뜩했으며 그 색깔은 은빛이 섞인 검은색이었다. 사람들이 말을 해도 유령은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딱 한 번 고개를 들고 말하려는 듯이 움직였지만 그 순간 새벽 닭이 우는 바람에 움츠러들더니 서둘러 사라져 버렸다. 젊은 왕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묘한 기분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고 서로 들어맞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햄릿은 그들이 본 것이 아버지의 유령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날 밤 병사들과 함께 파수를 보기로 결심했다. 유령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유령이 괜히 나타난 것은 아닐 거야.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다지만 나한테는 이야기를 하겠지. 햄릿은 초조한 마음으로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밤이 오자 햄릿은 호레이시오 경비병 마셀러스와 함께 유령이 나타난다고 하는 곳에서 보초를 섰다. 추운 밤이었다. 바람이 유난히 차서 살을 애는 듯했다. 햄릿과 호레이시오와 마셀러스가 추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호레이시오가 소리쳤다. 유령이 온다. 햄릿은 아버지의 영을 보고 갑자기 놀라며 공포에 사로잡혔다. 천사여, 하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는 그렇게 소리쳤다. 이 유령이 좋은 영인지 나쁜 영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햄릿은 차츰 용기를 냈다. 아버지는 자신을 무척 애처롭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어느 모로 보나 생전의 모습과 꼭 닮아서 햄릿은 유령에게 말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 햄릿 왕이여, 아버지, 왜 무덤에 조용히 누우시더니 그곳을 떠나 달밤에 이 땅을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영에게 평화를 드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유령은 햄릿에게 손짓을 했다. 둘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는 것 같았다. 호레이시오와 마셀러스는 젊은 왕자가 유령을 따라가는 것을 말리려 했다. 혹시나 이 유령이 악한 영이어서 햄릿을 가까운 바다나 절벽 꼭대기로 끌고 간 다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해서 이성을 잃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조언하고 호소했음에도 햄릿의 결심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영혼이 걱정인 모양인데 유령이 내 영혼에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영혼 자체가 불멸 아닌가? 햄릿은 사자처럼 용감해져서 말리려고 안간 힘을 쓰는 두 사람을 뿌리치고 영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갔다. 둘만 있게 되자 영은 침묵을 깼다. 나는 네 아버지 햄릿의 영이다. 나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그 범인은 바로 내 동생이자 네 숙부인 클로디어스다. 내 침대와 왕관을 다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지른 짓이다. 햄릿이 이미 의심한 대로였다. 나는 버릇대로 오후의 정원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지. 그때 동생이 몰래 다가오더니 독이 있는 사리풀 즙을 내 귀에 붓더구나. 사람의 생명이 몹시 싫어하는 독이지. 이 독이 수은처럼 빠르게 몸의 모든 핏줄을 타고 돌면서 피를 끓게 하여 나병에 걸린 것처럼 온몸에 헌대가 생겼다. 이렇게 나는 잠을 자다 동생의 손에 왕관, 왕비, 거기에 목숨까지 다 잃고 말았구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나의 이 비참한 죽음에 복수해다오. 그런데 네 어머니는 여자의 덕이 무엇인지 다 잊은 사람이더냐? 어떻게 자신과 결혼한 첫 남편을 저버리고 남편을 죽인 살인자와 결혼할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아들아, 네가 어떤 식으로 네 사악한 숙부에게 복수하든 절대 네 어머니는 다치게 하지 마라. 네 어머니는 하늘에 맡겨라. 양심의 바늘과 가시에 찔리게 놓아두어라. 모든 일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햄릿이 그렇게 약속하자 유령은 사라졌다. 햄릿은 혼자 남게 되자 엄숙하게 결심했다. 내 기억에 있는 모든 것, 책으로 읽거나 눈으로 보아 배운 모든 것을 이 순간에 즉시 잊어버리리라. 머릿속 아버지의 유령이 나에게 해준 말, 나에게 명령한 말만 남기리라. 햄릿은 자신이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절친한 친구 호레이시오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호레이시오와 마셀러스에게 그날 밤 그들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데다 기가 죽어있던 햄릿은 유령을 보는 바람에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햄릿은 계속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러다 보면 숙부도 햄릿이 자신을 두고 무슨 일을 꾸민다거나 선왕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밝힌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의심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햄릿은 이상한 결심을 했다.
그때부터 정말로 미친 것처럼 행동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숙부도 햄릿이 중대한 계획 같은 것을 세울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의심을 덜하게 될 것 같았다. 또 진짜로 혼란에 빠진 자신의 마음도 미치광이 행세 밑에 감추어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부터 햄릿은 옷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이상하게 굴었다. 워낙 미치광이 흉내를 잘 냈기 때문에 왕과 왕비도 꼼짝없이 속았다. 그들은 유령이 나타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그런 병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햄릿이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겼으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안다고 생각했다. 햄릿은 우울증에 빠지기 전에 왕과 국사를 상의하던 중요한 인물인 폴로니스의 딸을 매우 사랑했다. 햄릿은 이 아름다운 처녀 오피리아에게 편지와 반지를 보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랑의 선물을 보내며 명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하자고 졸랐다. 오피리아도 그가 맹세하고 조르는 것이 진심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햄릿은 우울증에 빠지면서부터 오피리아를 멀리했다. 게다가 미친 척 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짐짓 냉담하게 심지어 무례하게 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피리아는 착한 여자였기 때문에 햄릿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책망하지 않았다. 햄릿의 마음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에 전처럼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를 짓누르는 깊은 우울 때문에 한때 고상했던 마음과 뛰어난 이해력이 손상되었다고 여겼다. 그것은 마치 절묘하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조율을 안 해주거나 무례하게 다루어 거칠고 기분 나쁜 소리만 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에게 복수한다는 거친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햄릿은 연애의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다. 사실 사랑이라는 한가한 감정을 마음에 담고 있기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가끔씩 오피리아를 생각하면 마음에 따스함이 스며들었다. 한 번은 오피리아를 생각하다가 자신이 이 품이 있는 여인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거칠게 솟구치는 감정으로 가득한 편지였으며 그 표현도 과격했다. 그의 광기에 어울릴 듯한 편지였다. 그럼에도 이 편지에는 부드러운 애정이 군데군데 슬며시 묻어났다. 이것을 보면 지금도 이 명예로운 여인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의 가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별이 불이라는 사실을 의심해도, 해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의심해도, 진실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의심해도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말아주. 편지에는 그런 격정적인 표현이 많았다. 오피리아는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노인은 왕과 왕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왕과 왕비는 그때부터 햄릿이 미친 진짜 이유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왕비는 진심으로 오피리아의 아름다움이 햄릿이 정신을 놓은 원인이길 바라며 만일 그렇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오피리아의 미덕으로 햄릿이
원래 행복하던 모습으로 회복되어 두 사람 다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햄릿의 병은 왕비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었으며 왕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보았던 아버지의 유령은 계속 그의 상상을 쫓아다녔다. 살인자에게 복수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안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복수를 늦추는 매 시간이 죄이고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인 것 같았다. 그러나 늘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왕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설사 쉽다 해도 왕과 늘 함께 있는 왕비, 그러니까 햄릿의 어머니의 존재가 햄릿의 행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햄릿은 도저히 그 힘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왕이 찬탈자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남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햄릿의 마음에는 가책도 생겼고 이 때문에 복수심의 날이 무뎌지기도 했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죽인다는 행동 자체도 햄릿처럼 천성이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가증스럽고 무시무시한 일이었다. 그의 우울증, 거기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의기소침한 상태도 우유부단한 태도를 낳았고 그 바람에 목적이 흔들렸다. 햄릿은 어떤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더욱이 마음에 꺼림칙한 면도 없지 않았다. 자신이 본 영이 정말로 아버지가 맞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자기 멋대로 겉모습을 바꿀 힘이 있는 악마라면 어쩔 것인가? 악마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의 허약하고 우울한 상태를 이용하여 살인이라는 끔찍한 행동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라면 어쩔 것인가? 이렇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환영 또는 유령이 자신을 속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햄릿은 행동을 개시할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햄릿이 이런 우유부단한 상태에 있을 때 궁정으로 배우들이 찾아왔다. 햄릿이 즐겨보던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었다. 햄릿은 특히 이들 중 한 배우가 트로이의 늙은 왕 프리아모스가 죽고 왕비 헤카베가 슬퍼하는 장면을 비극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다. 햄릿은 오랜 친구들인 배우들을 환영하며 전에 즐겁게 듣던 프리아모스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말했다. 배우는 다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허약한 늙은 왕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일. 그의 백성과 도시가 불에 다 사라져버린 일. 미쳐버린 듯한 늙은 왕비의 슬픔. 무엇보다도 왕관을 쓰던 머리에 천 조각을 얹고 가운을 걸쳤던 몸에는 급히 손에 쥔 담요만 두른 채 맨발로 궁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왕비의 모습까지. 사람들은 배우가 너무 생생하게 연기하는 바람에 마치 정말 눈앞에서 그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심지어 배우 자신도 진짜로 눈물을 흘리며 쉰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햄릿은 생각했다. 배우는 오래전에 죽은 헤카베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헤카베를 두고 지어낸 이야기를 하다가도 감정이 복받쳐 이렇게 우는데 나는 얼마나 무딘 사람이란 말인가. 왕이자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으니 감정이 복받칠 진짜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니. 게다가 복수심이 지금까지도 침침한 진흙더미 같은 망각 속에 잠들어 있으니
햄릿은 배우와 연기, 생생하게 묘사된 훌륭한 연극이 관객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생각하다가 어떤 살인자가 무대에서 살인이 공연되는 것을 보고 그 장면의 힘과 비슷한 정황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 그 자리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백했던 일을 기억했다. 그 순간 이 배우들을 숙부 앞에 세워 아버지의 살인과 비슷한 장면을 공연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햄릿은 이 연극이 숙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때 표정을 보면 숙부가 살인자인지 아닌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햄릿은 배우들에게 연극을 준비하라고 명령했고 공연 자리에 왕과 왕비를 초대했다. 연극의 내용은 비엔나에서 벌어진 대공살인이었다. 대공의 이름은 곤자고 부인의 이름은 밥티스타였다. 대공에 가까운 친척인 루시아너스가 대공의 재산을 노리고 정원에서 대공을 독살하고 그 직후에 곤자고 부인의 사랑을 얻는다는 내용이었다. 왕은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연극 공연에 참석했다. 왕비와 궁정의 신하들도 모두 참석했다. 햄릿은 왕의 근처에 앉아 왕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연극은 권자고와 왕비 사이의 대화로 시작되었다. 왕비는 여러 가지 말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설사 자기가 권자고보다 오래 살더라도 절대 재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제가 혹시라도 남편을 다시 얻으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첫 남편을 죽이는 사악한 여자가 아니라면 어떤 여자도 재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햄릿은 그 말이 나오자 숙부인 왕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왕에게나 왕비에게나 그 말은 쓴 쑥과 같은 것이었다. 이윽고 줄거리에 따라 루시아너스가 정원에서 잠자는 곤자고를 독살하러 왔다. 숙부가 죽인 왕, 그러니까 자신의 형에게 했던 사악한 행동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었다. 실제로 그는 정원에서 형을 독살했던 것이다. 이 찬탈자는 양심에 큰 충격을 받아 도저히 앉아서 연극을 끝까지 볼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방에 불을 밝히라고 하더니 진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꿈인 것인지 몰라도 아프다고 하면서 뛰쳐나가다시피 극장을 나갔다. 왕이 자리를 뜨자 연극은 끝이 났다. 그러나 햄릿은 이미 유령한테 들은 말이 착각이 아니라 사실임을 충분히 확인했다. 햄릿은 커다란 의심이나 캥기던 문제가 갑자기 풀린 사람처럼 기분이 좋은 나머지 호레이시오에게 외쳤다. 1,000파운드를 내고서라도 그 유령의 말을 사겠네. 햄릿은 이제 숙부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어머니인 왕비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사실 왕비가 햄릿을 부른 것은 왕의 뜻이었다. 햄릿이 그런 연극을 공연한 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불쾌한지 알리라는 것이었다. 왕은 모자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모두 알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래도 아들의 편이니 햄릿이 하는 말 가운데 왕이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사에서 자문을 구하는 늙은 고문 폴로니스에게 몰래 왕비방의 커튼 뒤에 숨어 이야기를 모두 들으라고 명령했다.
이 책략은 폴로니스의 기질에 딱 맞았다. 그는 비뚤어진 좌우명과 정책을 발판으로 나라의 이의를 좌우해온 사람으로 이렇게 간접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정보 얻는 것을 즐겼다. 햄릿이 어머니 방에 가자 어머니는 애둘러서 햄릿의 행동을 꾸짖었다.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몹시 불쾌해하시는구나. 왕비가 말하는 아버지란 현재의 왕, 즉 햄릿의 숙부였다. 자신이 클로디어스와 결혼했으니 이제 클로디어스가 햄릿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였다. 햄릿은 아버지라는 귀하고 명예로운 이름을 다른 사람도 아닌 진짜 아버지를 죽인 자에게 갖다 붙이는 것에 몹시 마음이 상해 날카롭게 대꾸했다. 어머니, 그러시는 어머니야말로 제 아버지를 몹시 불쾌하게 했습니다. 무슨 대답이 그리 제멋대로이냐? 질문에 갑하는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네가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는지 잊은 것이냐? 안타깝습니다. 저도 잊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분은 왕비이시고 남편 동생의 부인이시죠. 그리고 제 어머니고요. 저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좋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가 알아듣도록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마. 왕비는 왕이나 폴로니어스를 햄릿에게 보낼 생각으로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러나 햄릿은 어머니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 단 둘이 있게 된 자리였으므로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악한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해 보려는 것이었다. 햄릿은 어머니의 손목을 꽉 잡고 자리에 앉았다. 왕비는 아들의 진지한 태도에 겁을 집어먹었다. 미친 상태에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커튼 뒤에서 도와라! 도와라! 여왕이 위험하다!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햄릿도 그 말을 들었다. 햄릿은 그곳에 숨은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여 검을 뽑아 마치 달려가는 쥐를 찌르듯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찔렀다. 마침내 목소리가 멈추었다. 햄릿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검을 꺼내보니 왕이 아니라 커튼 뒤에서 첩자 노릇을 하고 있던 참견하기 좋아하는 늙은 고문 폴로니어스였다. 이럴 수가, 이 무슨 경솔하고 끔찍한 짓이냐. 왕비가 소리쳤다. 끔찍한 짓이지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가 한 짓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왕을 죽이고 왕의 동생과 결혼한 만큼은 말입니다. 이미 말이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다. 햄릿은 이제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따랐다. 자식은 부모의 잘못을 부드럽게 다루어야 하지만 큰 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친어머니라 하더라도 아들이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한 것이고 어머니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어 이 고결한 왕자는 감동적인 말로 왕비에게 그녀의 잘못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이야기했다. 돌아가신 왕, 제 아버지를 금세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살인자라고 소문이 난 그 동생과 결혼을 하다니요. 첫 남편에게 맹세한 말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자들의 모든 맹세를 의심받게 하는 일이고 모든 덕을 위선으로 여기게 만드는 일이며 결혼 서약을 도박꾼의 맹세보다 못하게 만드는 일이고 신앙을 조롱거리이자 말장난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는 바람에 하늘이 얼굴을 붉히고 땅이 역겨워하지 않습니까? 햄릿은 어머니에게 초상화 2개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죽은 왕, 즉 첫 번째 남편의 초상화였고 또 하나는 현재의 왕인 그녀의 2번째 남편의 초상화였다. 이 둘의 차이를 좀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마는 얼마나 우아합니까? 마치 신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은 아폴로와 같고 이마는 주피터와 같고 눈은 마르스와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세는 하늘이 입을 맞춘 언덕에 막 내려선 머큐리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어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햄릿은 왕비가 그 남자 대신에 맞이한 사람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꼭 해충이나 곰팡이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신의 건강한 형을 말려 죽인 사람이니까요. 왕비는 무척 부끄러웠다. 햄릿의 말을 듣고 왕비는 결국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영혼은 시커멓게 일그러져 있었다. 햄릿은 계속 어머니를 밀어붙였다. 어떻게 이런 남자와 함께 살고 이런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의 첫 남편을 죽이고 도둑질로 왕관을 빼앗은 자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의 유령, 얼마 전에 보았을 때처럼 생전의 모습 그대로인 유령이 방으로 들어왔다. 햄릿은 깜짝 놀라서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네가 복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걸 일깨워주러 왔단다. 네가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다. 그리고 네 어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해라. 아니면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네 어머니는 죽고 말 거다. 이어 유령은 사라졌다. 이 유령은 햄릿의 눈에만 보였다. 햄릿이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그 모습을 이야기해도 어머니는 볼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햄릿이 유령과 이야기하는 동안 몹시 겁이 났다. 아들이 혼자 중얼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햄릿의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아버지의 영이 다시 땅에 온 것이 어머니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의 광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어머니의 사악한 영혼이 편할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맥박을 만져보세요. 제대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미친 사람의 맥박입니까? 햄릿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간청했다. 하늘에 지나간 일을 자백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왕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자의 부인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세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존중하여 저에게 어머니다운 모습을 보이신다면 저도 아들로서 어머니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자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햄릿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약간 생겼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신이 서두르는 바람에 죽이게 된 사람, 그렇게도 사랑하는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시체로부터 물러났다.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해진 햄릿은 자신이 한 짓을 생각하며 울었다. 폴로니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왕은 햄릿을 나라 밖으로 보낼 구실을 얻었다. 마음 같아서는 햄릿을 죽이고 싶었다. 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햄릿을 사랑하는 백성이 두려웠다. 또 물불 안 가리고 아들인 왕자를 애지중지하는 여왕도 두려웠다. 그래서 이 교활한 왕은
햄릿의 안전 때문이라는 구실로, 즉 폴로니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다는 구실로 그를 잉글랜드로 가는 배에 실어보냈다. 신하 2명이 햄릿을 돌보았는데 왕은 그들에게 잉글랜드의 왕한테 보내는 편지를 맡겼다. 거기에는 햄릿이 잉글랜드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죽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잉글랜드는 덴마크의 속국으로 덴마크에 공물을 바치는 나라였다. 그러나 햄릿은 뭔가 수상쩍다고 생각하여 밤에 몰래 편지를 읽어보았다. 그는 편지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대신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 가는 2 신하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러고는 편지를 다시 봉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 그 직후에 배가 해적의 공격을 받아 해전이 벌어졌다. 햄릿은 자신의 용맹을 보여주고 싶어 검을 들고 혼자 적의 배에 올라탔다. 그러자 햄릿이 탔던 배는 비겁하게 햄릿을 두고 떠나버렸다. 2 신하는 서둘러 잉글랜드로 갔다. 물론 햄릿이 바꿔놓은 것을 몰랐기에 편지도 소중하게 간직한 채였다. 왕자를 잡은 해적들은 알고 보니 온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잡은 포로가 왕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잘해주면 나중에 법정에 서더라도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가장 가까운 덴마크 항구에 내려주었다. 햄릿은 그곳에서 왕에게 편지를 썼다. 일이 이상하게 풀려 덴마크로 돌아가게 되었다면서 다음 날 왕에게 가겠다고 알린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슬픈 광경과 마주해야 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젊고 아름다운 오피리아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오피리아는 아버지가 죽은 뒤로 정신을 놓아버렸다. 이 여린 처녀는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왕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것에 충격을 받아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다. 그녀는 궁정의 부인들에게 꽃을 나누어 주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과 죽음에 관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아무 의미가 없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궁 앞에 냇물에는 그림자를 들이우며 비스듬하게 자라는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어느 날 오피리아는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데이지와 쐐기풀, 꽃과 잡초가 섞인 꽃다발을 들고 그 냇가로 갔다. 그녀는 버드나무 가지에 꽃다발을 걸려고 했다. 그러나 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 아름다운 처녀는 꽃다발과 함께 물에 빠지고 말았다. 옷 때문에 몸이 잠시 떠 있던 사이 오피리아는 오래된 노래들을 토막토막 불렀다. 자신이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까맣게 모르는 것 같았다. 자신이 본래 물에 사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사라지고 오피리아는 물에 젖어 무거워진 옷에 이끌려 진흙바닥에 가라앉아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햄릿이 도착했을 때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즈는 이 아름다운 처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 왕과 왕비는 물론 궁정의 모든 신하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햄릿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예식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햄릿은 사람들이 무덤에 꽃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처녀의 장례 때 지키는 관습이었다. 왕비가 직접 꽃을 뿌리면서 말했다. 예쁜 사람이여, 예쁜 꽃을.
나는 네가 신부로서 잠들 침대를 꾸며줄 줄 알았지. 네 무덤에 꽃을 뿌리게 될 줄은 몰랐구나. 예쁜 처녀야. 너는 햄릿의 아내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레어티즈는 동생의 무덤에서 제비꽃이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하더니 갑자기 슬픔 때문에 정신이 나간 듯 무덤 안에 뛰어들었다. 나한테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시오. 나는 동생과 함께 묻히겠소. 햄릿은 이 아리따운 처녀에 대한 사랑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오빠가 슬픔에 제정신을 잃은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런 오빠 4만 명보다도 오피리아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햄릿은 모습을 드러내더니 레어티즈가 있는 무덤으로 뛰어들어서 레어티즈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제정신을 잃은 듯한 행동을 했다. 레어티즈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와 누이 죽음의 원인인 햄릿이라는 것을 알고 원수를 만났다는 생각에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뜯어 말렸다. 장례식이 끝난 뒤 햄릿은 레어티즈를 무시하듯이 그렇게 무덤에 성급하게 뛰어든 것을 사과했다. 하지만 오피리아가 죽은 것에 나보다 더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네. 이 두 고귀한 청년은 이것으로 일단 화해한 것 같았다. 그러나 왕, 즉 햄릿의 사악한 숙부는 레어티즈가 아버지와 오피리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용해 햄릿을 없앨 꾀를 짜냈다. 왕은 레어티즈를 부추겨 평화와 화해를 구실로 햄릿과 칼솜씨를 겨루는 우정의 대결을 열게 했다. 햄릿이 받아들여 시합이 성사되자 대결 날짜가 정해졌다. 시합에는 궁정 신하들이 모두 참석했다. 레어티즈는 왕의 지시에 따라 독을 바른 무기를 준비했다. 신하들은 큰 돈을 걸고 내기를 했다. 햄릿과 레어티즈 모두 검술에 뛰어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햄릿은 끝이 뾰족하지 않은 연습용 검을 하나 골랐다. 레어티즈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무기를 검사하지도 않았다. 레어티즈는 이런 시합에서는 끝이 뭉툭한 연습용 검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끝이 뾰족할 뿐 아니라 독까지 바른 검을 준비했다. 처음에 레어티즈는 느슨하게 시합을 하여 햄릿이 점수를 조금 따게 했다. 속을 감춘 왕은 햄릿의 우세를 과장되게 칭찬하면서 햄릿의 승리를 위해 건배하자고 제안하며 햄릿에게 큰 돈을 걸었다. 그러나 검이 몇 번 부딪히고 나자 흥분한 레어티즈는 독을 바른 검으로 햄릿을 사납게 몰아붙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햄릿은 레어티즈가 끝이 날카로운 검을 들고 나온 것에 화가 났으나 독을 바른 것까지는 몰랐다. 그런데 햄릿은 싸우는 과정에서 레어티즈와 검을 바꾸어 들게 되었고 레어티즈의 검으로 레어티즈를 찔렀다. 결국 레어티즈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든 꼴이 되고 말았다. 그때 왕비가 독약을 먹었다고 소리를 질렀다. 왕이 햄릿에게 먹이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마신 것이다. 교활한 왕은 햄릿이 시합을 하다 보면 더워서 목이 마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실 것을 준비해 치명적인 독을 풀어넣은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레어티즈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왕이 미처 왕비에게 주의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왕비는 그 그릇에 든 것을 마시곤 독을 마셨다고 마지막으로 외친 뒤
죽어버린 것이다. 햄릿은 어떤 계략이 있다고 생각하여 문을 모두 닫으라고 명령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레어티즈는 자기가 음모를 꾸몄으니 더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계략을 밝히고 자신이 그 계략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 검 끝에는 독을 발라놓았네. 따라서 자네도 30분밖에 더 살 수가 없어. 그 독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네. 용서하게 햄릿. 레어티즈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이 못된 짓은 다 왕이 꾸민 것이라네. 햄릿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검 끝에는 아직 독이 남아 있었다. 햄릿은 바로 사악한 숙부에게 달려들어 검으로 그의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음흉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복수하여 유령에게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햄릿은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다. 생명이 떠나고 있었다. 그는 이 운명적인 비극을 쭉 지켜보던 절친한 친구 호레이쇼를 보았다. 햄릿은 마지막 힘을 내어 호레이쇼에게 말했다. 자네는 살아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하네. 햄릿이 그렇게 말한 것은 호레이쇼가 왕자를 따라 죽으려고 칼로 자기 자신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레이쇼는 모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진상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햄릿은 만족을 했고 그의 고귀한 심장은 부서졌다. 호레이쇼를 비롯하여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아름다운 왕자의 영혼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기를 빌었다. 햄릿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다정한 왕자였으며 그 고귀하고 왕자다운 자질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살았다면 틀림없이 덴마크에서 가장 당당하고 완벽한 왕이 되었을 것이다. 구독, 좋아요,